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금 마련과 전달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추가 진술이나 물증 확보를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압박하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탈당 권고, 출당 조치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모레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입장만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도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부부에게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전쟁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러시아 최신 무기를 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며 원색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문가는 러시아가 이미 한국을 교전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무기 재고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며 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남부지방은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법 자금 조달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돼 신속히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사흘 만에 이루어진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의 2차 피의자 조사는 첫 소환 때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검찰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강 회장을 상대로 더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당일 저녁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피의자 9명과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지 일주일 만에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강 회장은 재작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당직자들과 공모해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선거 관계자들에게 9,400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이 가운데 8천만 원을 직접 끌어오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의 지시를 받아 현역 의원 몫으로 6천만 원을 마련해 봉투 20개로 나눠 뿌리는데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강 회장이 지난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뒷돈을 건넨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발전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뇌물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조직적인 대규모 금품 선거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압수수색 직전 여러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돼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심 증거인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음 내용이 잇따라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공범들과 말을 맞출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녹음에는 당시 송 전 대표가 불법 자금을 직접 전달한 듯한 정황은 물론 강 회장에게 돈을 대준 스폰서의 이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해당 스폰서의 자녀가 당대표 선거 이후 윤 의원을 통해 이재명 대선 캠프에 취업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와 금품 조달 대가로 주고받은 게 있는지 추궁할 예정입니다.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와 윤 의원을 비롯한 다른 불법 자금 공여자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수수자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민주당 친문계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이사장인 전해철 의원은 당 지도부가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 YTN 취재진과 만나 송 전 대표의 입장 표명 등을 어떻게 견인하고 실천시키느냐가 숙제라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임 소속인 이병훈 의원은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 등에 대해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한국으로 돌아와 의혹을 해명하고 책임지는 게 공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의 책임의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내에서 조기 귀국 압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프랑스에 머무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는 20일 회견에서 말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서 조기 귀국 가능성을 묻는 특파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과 당의 조기 귀국 요청과 관련해 오는 20일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도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50여 차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대인은 아내 명의로만 인근 오피스텔 196채를 소유한 부부인데 이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하다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실패하면서 소유권을 임차인들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3월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 지난달 계약이 끝난 뒤에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좀 더 거주하다가 돌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전세에 살고 있는 거고 집주인 바뀌었고 뭐 그 근저당 이런 거 없는 거 다 확인하고 했었으니까 크게 문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알고 보니 새 집주인은 지난 몇 년간 이 지역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부부 가운데 아내인 박모 씨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박 씨는 오피스텔 등 196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부는 여기에다 남편 장모 씨 명의 매물까지 합쳐 임대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거래가 끊겼고 집값이 폭락하면서 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전세금을 못 돌려줄 위기에 처한 부부는 최근 세입자들에게 올해 6월부터 세금 체납이 예상돼 압류될 수 있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대부분은 매매가보다 비싼 값에 전세 계약을 맺어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최소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이른바 역전세 세입자가 아니어도 취득세와 이전 비용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현재 매매가랑 비교해 봤을 때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 비용이 빠지는 거죠.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전세 사기 의심 신고 50여 건을 접수한 경찰은 하루 만에 피해자 조사를 모두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사건을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 TF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이 목표입니다. 1차 적용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2,400여 세대 가운데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이 보유한 대출분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의 협조 공문을, 금융감독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의 매각된 건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피해 주택을 공공이 사들이는 방안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을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해 본 것은 그것은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다. 임차인에게 경매주택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도 다른 사람 재산권에 손해를 끼치는 일도 생기는 만큼 당장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피해 지원이 미흡했다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사회적인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가 정책적인 어떤 결론을 갖고 제가 제시할 것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실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 뒤 추경호 경제부총리 총괄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자 당정이 모여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 대책을 모색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정부나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우선 매수권 부여나 피해자 긴급 대출 등의 방안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러시아가 강한 수위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전쟁 개입이라는 공식 반응에 이어 북한에 러시아 최신 무기를 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며 원색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러시아 크렘린궁의 경고는 단호했습니다. 기존의 비우호적이었던 한국 입장의 확장이라고 해석하며 무기 지원은 전쟁 개입이라고 말했습니다. К нашему сожалению, Сеул занял достаточно недружественная позиция. Конечно же,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경고한 지 6개월 만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은 위험한 발언으로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SNS에 적을 돕겠다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다며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국민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말대로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도 홈페이지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기로 한 결정이 양국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매우 부정적일 거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서방과 함께 제재에 동참하자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시사한 발언을 러시아가 전쟁 개입으로 규정하면서 두 나라 사이 긴장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우리 대통령실이 러시아 크렘린궁의 언급은 가정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코멘트하지 않고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페스코프 대변인의 언급은 가정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한러 관계를 고려해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점과 함께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대량 학살 등이 발생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에 러시아가 전쟁 개입이라며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교전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미국 전문가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미국과 폴란드에 탄약과 무기를 판매해 이미 러시아의 분노와 적대감을 온몸으로 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기존 정책과 충돌한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의 무기 재고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경찰이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들은 걸 토대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경찰은 부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신병 확보에는 나서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발간한 저서에서 이른바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들은 이야기를 썼을 뿐이라며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헌법에 출판의 자유라는 게 있고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보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제가 책에 적은 내용 자체가 이게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거고 특히 자신의 기록으로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역술인 천공이 지난해 4월 대통령직 인수위 고위 관계자와 함께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 사무소를 답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천공이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번졌고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고발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이 고위 관계자로 지목한 김용현 현 경호처장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달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천공의 관저 답사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4TB 분량 육군 참모총장 공관 CCTV를 돌려봐도 천공이 등장하지 않았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남영신 당시 총장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사실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의혹이 허위사실로 판명돼도 부 전 대변인이 당시 사실이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자세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부 전 대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인이거나 공적 사안을 다룬 발언에선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한 만큼 신병 확보까지 나서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의혹의 핵심, 천공은 여전히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환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라 결국 서면 조사로 가름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최근 고 배승하 양처럼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술을 마시면 아예 시동을 못 걸도록 차에 장치를 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입에 앞서 비용 부담이나 관리 주체 등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지만 관련 법안은 10여 년째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하며 초등학생 4명을 치었습니다. 이 가운데 4학년생 배승하 양이 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바로 다음 날엔 배달에 나선 삼형제 아버지가 중앙선을 넘은 음주 차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재범률도 44.6%에 달할 정도로 높아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가운데 재범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들과 비교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강력한 예방 수단을 동원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 그때마다 거론되는 게 바로 음주시동 잠금 장치입니다. 장치를 차량에 달면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경우엔 그대로 시동이 걸리지만 술을 마신 뒤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촬영 전 소주를 마신 상태인데요. 음주 측정기를 후 하고 불면 보시는 것처럼 비정상이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렌터카 등을 대상으로 장비 성능 시험도 마친 데다 가격도 수십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과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탓에 전면 보급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장치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 어떤 차에 장치를 붙일지도 정해야 합니다. 한국 규격에 맞는 어떤 제도적인 법적 테두리를 만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좋은 기계가 사람을 살리는 제품으로 해갖고 국회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며 10여 년째 성과가 없는 상황. 그러나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만큼 시동 잠금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고 후에 달아난 운전자는 현장을 다시 찾아 상황을 살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아침 출근길에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사고. 사고를 낸 20대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3분쯤 뒤 달아났던 차가 사고 현장 반대편 도로에 다시 등장합니다. 차를 멈추고 신호를 기다린 시간은 1분 남짓. 여전히 피해 여성은 도로에 쓰러져 있었지만 이번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여성을 돌본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잠깐 보고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사람 친 건지 잘 몰랐다 그랬는데 알았던 거죠. 그걸 보면. 심지어 A씨는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중고차를 사면서 한 달짜리 보험에 가입했고 기간이 끝나자 보험 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겁니다. 의무보험도 가입 안 돼 있습니다. 4월 9일 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책임보험도 안 되고 종합보험도 다 안 되는 상태입니다. 완전 무보험입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피해 여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피해자분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은 여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걱정했고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엄청 착한 나이였어요. 정말 가족한테 진짜 이쁨 받는 나이여서 더 그런지 몰라도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현장에 다시 돌아온 뒤에도 나 몰라라 하고 달아난 피해자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충남 천안시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10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그제 오후 4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성황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같은 학교 친구를 태우고 달리다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덮쳤고 이후 오토바이를 버려둔 채 도보로 도주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토요일인 모레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먼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전남 화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18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구조 작업에 나섰는데 대피 과정에서 10여 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4층 높이 건물 주변으로 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전남 화순의 요양병원에서 불이 난 건 오후 2시 40분쯤. 병실엔 미처 대피하지 못한 환자도 남아 있습니다. 사무실은 지금 혼자 있었거든요. 사빙이 울린 거예요. 간호사가 영접하다가 연기가 올라오니까 피해라고 하고 바로 나온 거예요.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45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곳 요양병원 건물 지하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면서 환자와 의료진 등 18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환자 120여 명은 스스로 대피했지만 나머지는 구조되고 10여 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불이 난 보일러실에서 공사하던 60대 A씨가 연기를 많이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의식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환자 12명은 비응급으로 이송을 했고요. 나머지 환자 124명은 관내 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불은 요양병원 지하 보일러실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10일에도 보일러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이후 보수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기 작업으로 인해서 지금 화재가 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배전반 쪽에 화재가 있어서 그 부분에 아마 보수 화재를 않았나 싶습니다. 화재 진화 이후 환자 이송 과정에서 매캐한 연기가 남아있는 병실에 일부 환자가 옮겨지면서 한때 보호자들의 항의도 잇따랐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엠폭스 확진자가 2명이 더 늘어 누적 환자는 18명이 됐습니다. 국내 감염 추정 환자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과 밀접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17, 18번째로 확진된 엠폭스 환자는 각각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내국인입니다. 둘 다 첫 증상이 나타나기 전 3주 안에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확진된 13명 모두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거주지는 서울 5명, 경기 3명, 경남 2명 등 전국에 퍼져 있었고 내국인이 12명, 외국인 1명이었습니다. 환자들 중에 대다수가 최초 증상 발생 전에 3주 이내에 고위험 시설 등에서 익명의 사람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보면 국외 확진자의 경우 96%가 남성으로 18에서 44세가 80%에 달했습니다. 또 감염 경로가 조사된 확진자의 82%는 성적 접촉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엠폭스가 일반적인 인구 집단보다 고위험 집단에서 발생과 전파 위험이 큰 만큼 고위험군이 주로 찾는 시설과 커뮤니티 등에서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성격상 코로나19와 달리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적지만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선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밀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상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전파를 조기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심 증상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방역당국은 적극적인 신고와 검사를 독려하고 있어서 당분간 확진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시도별 치료 병상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삼가고 피부 병변이 있다면 긴 소매 옷 등으로 감싸서 다른 사람과의 직접 접촉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비용을 싸게 하는 대신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남은 비용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의료기관의 자녀 진료비 환급 거부 피해 건수는 420건으로 올해 1월에서 2월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진료과별로 피부과가 35%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30%, 치과 14%, 한방 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로 뇌전증을 진단받는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조재성 선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병역 비리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조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 씨 측 변호인은 조 씨가 입영 연기를 시도한 점은 사실이지만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조 씨는 평생 반성하며 살 것이라며 선수로서의 삶은 이대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이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스트로 멤버 사나와 함께 유닛으로도 활동해온 문빈은 다음 달 드림 콘서트 출연 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리며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 고구입니다. 절기에 맞게 오늘 오전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중부지방의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8도로 어제보다 무려 10도나 낮아지겠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 아래 대구의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1mm 안팎의 이슬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시정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14.8도, 대전 17.4도로 쌀쌀하지 않고요. 낮 기온은 서울 18도, 춘천 21도 등 비가 내리는 중북부 지방은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겠지만 남부 지방은 대구 30도, 광주와 포항 27도로 어제보다 4에서 10도나 높아지며 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의 기온도 제자리를 되찾으며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금 마련과 전달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회장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재작년 3월부터 5월까지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에게 9,4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잇따른 관련 녹음 파일 공개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를 알았는지를 넘어 직접 관여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혐의 입증을 위해선 객관적인 추가 진술과 물증 확보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달 넘게 앞둔 3월 25일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이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과 나눈 대화입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살림을 누가 사느냐고 물어 자신이 산다고 했더니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겠다며 송영길 의원에게만 말해달라고 했다고 언급합니다. 이에 강 회장이 들어온 걸 송에게 살짝 얘기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 전 부총장은 100만 원 들어왔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으냐며 조금 더 모이면 얘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송 전 대표의 이름은 비슷한 시기 이 의원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의원이 당 지역 인사들에게 돈을 주는 방법을 이야기하자 이 전 부총장은 그러지 말라면서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라며 이미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가 뿌려진 과정을 송 전 대표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 송 전 대표는 사실상 측근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을 뒤집는 추가 녹취는 또다시 공개됐습니다. 전당대회 3주 전 강 회장이 송 전 대표가 안 그래도 내가 좀 처리해줬다고 했다며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했더라라고 말한 겁니다. 앞뒤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송 전 대표가 당 관계자들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송 전 대표에게 돈을 받은 인물의 실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단순히 돈 봉투 살포 사실을 알았다는 의혹을 넘어 직접 뿌리기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건데 법조계에선 이 녹취대로라면 송 전 대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돈봉투 살포에 대한 최종적인 이익이 당시 후보인 송 전 대표로 귀결되는 만큼 직접 관여한 것은 물론이고 측근들의 살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공개된 녹취록이 송 전 대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전원이란 점에선 혐의를 입증하기까진 추가 진술이나 객관적인 물증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검찰은 수사에 단서가 된 녹음 파일 내용 상당수가 공개된 상황에서 주요 피의자들의 말맞추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경매 유예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을 목표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TF는 첫 회의를 열고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같은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 또 건축왕과 같은 전세 사기 일당은 바지 임대인을 두고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왔는데요. 제2, 또 제3의 건축왕 피해 사례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전문가들은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2살 전준혁 씨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중화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임대인과 2년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주택은 근저당 7억 원이 설정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중개사는 전체 9세대가 모두 입주하면 근저당을 4억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특약을 넣겠다며 전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4억 미만 감액 등기가 되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본인이 이제 특약을 넣다가 걸어줬던 거였죠. 그렇게 임대인을 믿고 전세 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감액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듬해 12월 남은 공사 대금 2억 원가량을 갚지 못해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10대부터 20대 거의 다 바쳐가지고 일을 했던 돈이 여기에 이제 다 뿌듯하기도 했고 근데 그게 한 1년 정도밖에 안 갔던 것 같아요. 전 씨는 주택이 경매에 낙찰된 뒤에도 배당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 씨가 9세대 가운데 4번째 세입자란 애초 임대인의 말 역시 거짓이었던 겁니다. 아예 후순위권으로 밀리면서 제 이름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깜깜했어요. 되게 막막하고. 알고 보니 임대인은 이른바 바지 역할로 실제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 자금 등은 전문 임대업자인 A씨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A씨와 바지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만큼 인천 건축왕 사건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2017년 이후 집값이 치솟으면서 전세 수요도 함께 급증했던 만큼 제2, 제3의 건축왕 사기 피해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세값이 급등했다가 최근 다시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례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사례와 유사한 피해들이 앞으로도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극단 선택을 하면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임대인은 자신도 A씨에게 속아 세입자들에게 특약사항을 설명한 것이라면서 공사업체 대금이 미납됐거나 다른 세입자가 있었던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피해는 어렵게 전세금을 마련한 임차인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일 안보동맹을 전제로 한 강력한 북핵 대응과 타이완 문제에 대해 거침없이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다만 중국 등 주변국과 갈등이 더 불거지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남북 간 핵전쟁이 벌어지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가 될 것이다. 막아야 한다. 대북 강경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시아판 나토식 핵 계획 그룹을 구상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나토 핵 계획 그룹은 나토 회원국들이 옛소련의 핵 공격에 대비해 미국 전술핵 사용권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하면서 1960년대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앞서 지난달 일본 언론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 기구를 참고해 한미일 3국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 억제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 없다면서도 먼저 한미 간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선거가 임박해 남북 회담을 활용했고 결국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했다며 과거 진보 정권을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에 대해선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직격했습니다. 또 타이완 문제는 북한 문제처럼 영내를 넘어 전 세계의 문제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방침을 존중하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맥락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반중 노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해석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에 러시아가 전쟁 개입이라며 반발한 가운데 러시아는 이미 우리나라를 교전국으로 여기고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36번째 무기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전망하는 싱크탱크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차 한국석좌는 러시아가 이미 우리나라를 교전국으로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데다 폴란드와 미국에 무기를 판매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Russia is already sees South Korea as a combatant in the war. Korea is already bearing the brunt of Russian anger and animosity. 빅터차 석좌는 우리나라의 정책 충돌로 직접 무기 지원이 어렵다면 나토 회원국의 무기 재고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탄약 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도 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rough backbone NATO countries that are providing weapons to Ukraine. Korea has one of the largest, if not the largest, stockpile of munitions of any country in the world. 또 북한이 이미 러시아의 무기 지원을 결정했고 우리와의 대화에 관심도 없다며 무기 지원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도 많지 않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쟁 시작 뒤 36번째 지원으로 우리 돈 4,300억 원 규모입니다. The package will include more ammunition for U.S.-provided HIMARS, rocket systems, and anti-armor systems, as well as additional artillery rounds. 미국 언론은 이번 지원 발표가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소총 총알부터 대형 포탄까지 모든 종류의 탄약이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외곽에 있는 병원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졌습니다. 피해가 커지고 대중의 관심이 쏠리자 개인이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영상들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창문 밖으로 커튼을 찢어 만든 듯한 밧줄을 내리고 뛰어내립니다. 이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은 건물 외벽, 에어컨 실외기에 위태롭게 매달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중국 시간으로 18일 낮 1시쯤 베이징 외곽에 있는 이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30분 만에 큰 불은 잡았지만 29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대피 인원은 71명. 그러나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찍힌 영상들이 인터넷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굳이 당국의 발표나 대응을 비난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이 올렸다면 일단 차단되는 식입니다. 지난 연말 백지 시위를 촉발했던 우르무치 화재처럼 부정적 여론 형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유명 보수 논객도 이런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됐습니다.
남은 건 사실상 당국의 통제가 먹히는 인터넷 매체들이 단순 사실관계를 전하는 영상뿐입니다. 화재 현장엔 경찰의 삼엄한 통제 아래 제한된 취재만 가능합니다. 대신 베이징시가 서둘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과 초동 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습니다. 住院部内部改造施工作业过程当中产生的火花，引燃现场可燃涂料的挥发物所致。 공안당국은 병원장 등 12명을 중대 책임사고 혐의로 구속한 상태에서 화재 경위 조사에 나서며 뒷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한 주차장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를 비롯한 외신들은 현지 시각 18일 오후 맨해튼 남쪽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주차장 2층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차량들이 1층의 차들을 덮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4명은 병원에 입원했다고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밝혔습니다. 인도 인구가 올해 중반 1위 중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AFP는 UN 인구기금 세계인구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중반 인도 인구는 14억 2,860만 명으로 중국의 14억 2,570만 명보다 약 300만 명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구는 마오쩌둥 전 주석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수백만 명이 아사한 1960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감소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어 출산율이 2번째로 낮은 이탈리아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일 폴리오는 현지 시각 19일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이 자녀가 2 이상인 부모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통계청은 지난해 신생아 수가 1861년 통일국가 출범 이후 역대 처음으로 40만 명 미만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질병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준비해야 할 시기에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힘든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최근 우울증을 앓던 20대 딸이 노부모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택에선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는 취지의 유서가 나왔습니다. 모치는 지병을 앓아 거동이 어려웠으며 딸이 돌봄과 집안일 등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픈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14살에서 34살 가운데 질병이나 장애를 앓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파악했더니 900명 가까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힘든 건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들 절반 가까이는 개인 소득이 100만 원 아래였습니다. 이들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비싼 주거비가 부담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돌봄에 매진을 하니까 일단 사회생활도 단절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거 낼 돈도 없는 거예요. 재작년부터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정부 차원의 공식 통계조차 없습니다. 영케어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순간적으로 나의 규책 사유 없이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드러나는 거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들을 복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인데 국가 차원에서의 법과 제도 마련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장애인 가족 4명 가운데 1명은 차별을 경험했지만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1 장애인 삶 패널 조사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가구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3.6%는 장애인 가정으로 살면서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는 응답은 13.7%에 불과했고 무시하거나 참고 대처 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올해 1분기 실적을 이끈 주요 히트작으로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와 액션 영화 길복순을 꼽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한 81억 6,200만 달러, 약 10조 7,6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더글로리는 1분기 선보인 자사 오리지널 신작 중 비영어권 TV 부문 최고 히트작이라고 넷플릭스는 꼽았습니다. 또 다양한 장르의 신작 가운데 액션 스릴러 부문 성공작으로 전도연 주연의 영화 길복순을 언급하면서 후속편 제작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인 오늘 절기에 맞게 오전까지 중서부 곳곳에 이슬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쳐도 흐린 하늘이 이어지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 속에 대구의 기온 30도, 구례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한 요즘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해안과 남부지방의 시정이 좋지 못합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바짝 좁혀진 곳도 많은데요. 여기에 중서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1mm 안팎의 이슬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14.8도, 대전은 17.4도로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춘천 21도로 중북부 지방은 어제보다 낮겠지만 남부 지방은 대구 30도, 광주와 포항, 울산은 27도로 어제보다 높아 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남부지방의 기온도 예년 수준 되찾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